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의 영적 돌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영적 돌봄 소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괴로운 증상과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 증상들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중 영적 돌봄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영적 돌봄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슬리 손더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총체적인 고통에 대해 강조하고 실제적인 돌봄을 실천하였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통합된 존재이기에 인간의 고통 역시 총체적이며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호소합니다.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와 가족은 주로 4가지 종류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체적 측면은 주로 통증을 말합니다. 신체적 통증에는 피로감, 구역감, 식욕 불면, 통증 호소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울, 슬픔, 염려, 두려움, 분노, 자살 충동 등으로 통증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은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 가족 혹은 돌봄자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서 무능력에 대한 부담 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은 의미의 부재, 목적 상실, 존엄성 축소, 희망 없음, 믿음 약화, 공동체와 단절, 연결성 결핍, 미움, 원망, 분노,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은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학제팀은 의료적 돌봄으로 신체적 고통을 조절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에 대한 평가와 돌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당 도표는 다양한 고통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복합적이라는 역동을 보여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심리적 고통, 신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사회적 고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인 고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 이해와 돌봄에 대한 5가지 명제. 영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적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 5가지 명제를 가져야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영적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정의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도 영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성 돌봄에 다학제적이고 전문인 협력 돌봄을 주장한 크리스티나 푸찰스키 박사팀은 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영성은 실존적인 이슈, 가치와 태도, 신앙적인 관점과 근본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실존적 요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요구이며, 관계적 요구는 자신, 중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과 유대감 및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요구,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요구입니다. 초월적, 종교적 요구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영적 돌봄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임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NCP 가이드라인 제4판을 참고하면 다음의 6가지 영역에 영적 돌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돌봄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적 향상에 꼭 필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호소하는 메시지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삶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회상하도록 하며 희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전인 건강에 기초한 신체, 심리, 사회, 영적 모델로 근거 중심의 영적 돌봄으로서 다학제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는 경청으로 함께하고 삶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희망을 격려하는 데에 돌봄을 기다리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다학제 팀의 다수는 영적 돌봄이 곧 종교적 돌봄이라고 생각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호소하는 영적 고통에 인지하고 지지하는 전문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람의 생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이며 비가시적이고 주관적인 통증, 디스트레스, 영적 디스트레스로 분류합니다. 제오바이탈은 통증으로 환자들의 호소를 수치나 얼굴 표정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제육바이탈은 디스트레스입니다. 제7바이탈은 영적 디스트레스로 북미 간호진단협회에서 환자 돌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영적 돌봄이 필요하며 종교가 있다면 존중하고 종교적 특성에 맞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영성, 종교, 문화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종교 속에 문화가 존재하며 종교와 영성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사회의 발달로 문화 속에 종교가 한 구성 요소로 선택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영성은 공유하는 점이 많으나 개별적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성과 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관찰이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식적이고 조직적입니다. 행동 중심적이며 교리를 중심으로 종교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반면 영성은 개인의 초점을 두고 비가시적이며 주관적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서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명상이나 음악 듣기 등을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형식보다는 상황에 맞는 돌봄을 위해서는 영성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영적 돌봄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예전을 시행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내면의 의미와 목적, 진정성 있는 다양한 관계, 초월적이고 믿음 체계를 표현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선용함으로 영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영적 안녕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종교를 포함 혹은 초월하여 영성에 기반한 영적 돌봄은 환자와 가족이 가진 영적 강점을 자각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영성 강점을 활용하면 매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과정을 거쳐 신체적 통증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대감과 생동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학제 팀원 모두 제공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공유하게 되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요구 사정을 위한 의사소통. 영적 요구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관계 형성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과 환자로서의 만남이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그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공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의 평소 의사소통 습관이나 패턴을 알게 되면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환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영적 이슈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영적 문제와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강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구역, 구토로 응급실을 다녀간 환자에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움, 두려움 등의 영적 고통을 표현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들의 영적 이슈가 무엇인지 환자들의 표현을 잘 경청하며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연명 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할 때 만약 그때가 온다면 하느님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초월적, 종교적 영적 요구의 표현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영적 단서들을 민감하게 식별해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처럼 성서를 늘 들고 다니는 환자에게 그 성서가 가지는 의미를 물어보고 그것을 그들의 영적 강점으로 파악하여 추후 영적 중재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단서들은 비단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그들과의 언어적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사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단서와 그들의 정서, 행동의 단서가 조화롭게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간호사에게 말로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은 굳은 채로 화가 난 목소리를 보이는 경우 분노가 내면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깊은 영적 사정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주변 환경을 사정하는 것도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상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것은 평화롭지 않은 영적 상태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십자가상이 있는데 구석에 박혀 있다고 하면 신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염려나 갈등이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환자의 얼굴 표정과 말투,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요구 사정. 영적 사정은 환자가 영적 속성에 따른 영적 요구 중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강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환자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실존적 요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실존적 요구와 관련된 영적 강점, 즉 삶의 의미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의미를 찾기 위한 힘이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존적 요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강점은 삶의 의미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거나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때 우리는 표에서 보이는 핵심 질문을 통해 환자가 이야기하는 영적 강점을 좀 더 깊게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 즉 환자가 삶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귀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환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료화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이야기 속에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환자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땡땡땡이었군요 라며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탐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가 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환자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일, 남기고 싶은 말 등을 질문하면서 환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게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존적 요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강점은 의미를 찾으려는 힘입니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며 삶에 대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난 세월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환자에게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으로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삶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으로서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영적 강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며 상담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보여지는 부가 질문들을 통해 어려웠던 상황, 위기, 질병이 주는 고통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물어보며 환자가 삶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요구는 관계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은 물론 중요한 사람들, 가족, 친구 등 의미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과 유대감 및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따라서 관계적 요구 탐색을 위해서 질문을 활용하여 영적 사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 요구는 주변 지인들과는 물론 나 자신에 대한 성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은 물론 중요한 사람들, 좀 더 넓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치료를 받아왔던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적 요구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영적 강점은 나 자신에 대한 부분과 중요한 사람들, 환자의 투병 과정을 함께한 의료진 및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정을 진행하면서 영적 돌봄 제공자는 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도입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으며, 사랑, 감사, 연민,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환자의 경험을 풀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질문 내용을 보면 삶에서 사랑을 주고받았던 경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일, 자기 스스로를 사랑 또는 용서하기 위한 시도와 삶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영적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도입 질문에서 시작하여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그 관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 그런 관계에서 환자가 느끼는 감사한 감정과 이를 표현하기 위한 시도, 관계 회복이 필요한 대상과 용서의 경험과 미해결된 감정이 환자에게 주는 의미 등을 탐색하며 영적 사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투병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과 환자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 역시 영적 사정의 관계적 요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과 친구 외 환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확인 및 탐색, 이에 대한 의미를 도입 질문으로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환자가 느끼는 감정, 가족과 친구 외에 삶의 의미나 목적이 되는 중요한 타인이 있는지의 여부, 또 가족과 친구 외에 미해결된 감정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영적 사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질문들을 통해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누가 있는지, 그 관계는 어떤 의미이며 삶의 마지막에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질문들은 영적 사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질문들이며, 이 질문들 외에도 환자가 삶을 돌아보며 관계적 요구를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질문들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환자를 따라가며 관계적 요구를 깊이 탐구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하며 영적 단서에 반응하는 것이 영적 돌봄 제공자의 태도입니다. 영적 사정을 하며 확인해야 하는 세 번째 요구는 초월적 종교적 요구입니다. 초월적 종교적 요구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초월적 종교적 요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영적 강점은 신념 또는 믿음, 평온과 수용 및 내세에 대한 희망입니다. 별표로 보이는 질문들은 유신론자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지만 이 요구 자체는 종교인뿐 아니라 비종교인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으로 환자가 삶에서 믿어왔던 신념 또는 믿음을 확인하고 영적 평온함을 주는 존재에 대한 확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념 또는 믿음의 영적 강점을 확인할 때는 환자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 신념이나 믿음이 있는지 도입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 안녕을 위한 명상, 이완, 기도 등과 같은 실천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부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의 신념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용서와 사랑, 신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한 유신론자들에게 해당되는 부가 질문 역시 환자가 현 상황을 종교적, 초월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영적 사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도입 질문과 부가 질문은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질문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환자와 영적 이슈로 상담할 때 이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통해 영적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 종교적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은 평온입니다. 환자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현재 평온함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쁨 또는 만족감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종교적 요구에서 확인하는 영적 강점은 수용 및 내세에 대한 희망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인데, 이는 평상시 환자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죽음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죽음을 떠올렸을 때 환자가 느끼는 감정, 생각들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가 질문으로 죽음에 대한 환자의 태도나 생각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환자가 현재 어떤 감정이고 정서적 상태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요구 사정 사례. 호스피스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 환자의 영적 요구를 어떻게 사정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환자의 사례를 오늘의 학습 목표에 맞게 각색한 사례입니다. 환자는 77세 남자 환자로 2022년 8월 모 병원에서 원발 불명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당시 이미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 상태로 치료팀으로부터 호스피스 권유를 받았고 환자, 가족 모두 현재의 말기 상태를 인지하고 호스피스를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환자는 3남 2녀 중 장남으로 25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안에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환자는 대학 졸업 후 건축감리사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고 유엔 관할 개발도상국의 도로나 건축물들을 지원하는 팀에 합류하여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버는 돈으로 동생들 학비와 결혼 자금을 충당할 정도로 환자에 대한 본가의 의존도가 높아 배우자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자주 생겼고 15년 전부터는 본가 가족들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전신 허약감이 심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로 말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사회복지사는 산책을 권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팀원과 환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어떤 질문을 통해 환자와의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환자의 언어적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요구와 강점은 무엇인지 메모하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인생? 할 이야기 없는데. 난 한 번도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어.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으세요? 힘든 삶을 살아오셨군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물을 지으면 안전점검을 하는 일을 했지.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 바쁘게 일했어. 밤낮으로 일했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일이 환자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나요? 무슨 의미는? 돈은 엄청 벌었는데 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없어. 그건 나한테 사치였지.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기계였고 가족들에게 나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 불과했어.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았지. 하지만 그 상장은 버렸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냐고?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난 어머니도 부양해야 했고 동생들도 가르쳐야 했고 내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한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원망뿐이더라고. 왜 본인들에게 더 해주지 못했냐고. 힘들 때 당신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글쎄, 난 나 스스로를 믿어야만 살 수 있었어. 종교를 가져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나에게는 신도 사치였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으세요? 행복했던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게 더 슬프네. 희망? 꿈? 하루라도 빨리 눈 감는 것, 그게 내 희망이고 꿈이야.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되었는데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았어. 병원에 가면 내 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게 될까 봐.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이 온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래도 아내는 마음에 걸리네. 늘 미안한 존재이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한 것. 우리 어머님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 그게 미안하지. 자식들 키울 때 내가 도움이 많이 되어주지 못한 것. 내 직업 때문에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미안하지. 얘들은 지들이 스스로 컸어. 난 바쁘고 힘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도 못했어. 어느 순간 다 커 있었지. 모두 아내가 했어. 난 신경 안 쓰고 일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아내한테는 미안하고 고맙지만 자식들은 모두 가족 이루고 살고 있으니 괜찮지. 근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날 어떻게 기억할까 걱정이 되네. 이 일만 하고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한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아버지로 생각하겠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것은 금방 잊어버리겠지.
기억하려고 해도 추억이 없네. 그땐 열심히 사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아니었어. 조금만 시간을 가질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영적 요구는 무엇일까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으며 자신은 돈 버는 기계였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은 사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눈 감는 게 희망이고 꿈이라는 표현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실존적 요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 불과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가족들의 원망뿐이었다는 이야기. 배우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을 통해 관계적 요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영적 강점은 무엇일까요? 열심히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들에게 기억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는 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연민과 용서, 감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고통. 페럴과 코이얼은 영적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통은 개인이 목소리를 잃었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 말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나 그의 절규가 들려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호소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영적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본질에 대해 캐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개인의 인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기 원합니다. 개인의 인격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동반한 사건일 것입니다. 둘째, 질병이나 죽어감과 같은 존재적 위협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인간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질병의 위협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더구나 그 질병이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셋째는 의미 상실과 그로 인한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웰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나위 없으며 감정적으로는 충격, 염려와 불안, 절망과 좌절, 후회,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의 본질은 육체뿐 아니라 영적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모든 의료 제공자들이 인지하고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체뿐 아니라 영적 돌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제공자들은 환자의 영적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의학은 육체적 돌봄과 영적 돌봄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셀은 말합니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기 위해서는 의학과 임상의들이 가진 정신과 몸의 이분법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이는 울펠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에서 각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흔한 방식인 의사와 환자 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은 자기 역할을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 영적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정신과 몸, 의사와 환자,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등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정신과 이어져 있으며 육체적 고통은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울펠트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돌봄은 돌봄이라는 본질적인 방식과 의미를 훼손하고 우리가 돌보는 같은 인격을 지닌 동료 인간을 위한 돌봄에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자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고통에 동반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동반한다는 의미는 어떤 해결을 해주려는 것이 아닌 그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온전히 환자의 곁에 머물라는 의미인데 곁에 머물며 공감과 경청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슈에 관한 질문이 환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 환자를 판단하거나 해결해 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소명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겪는 환자의 영적 고통의 여정에 함께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증인되기입니다. 증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즉, 나서서 무엇인가를 애써 해주려는 것보다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경청하면 됩니다. 판단이나 해결이 아닙니다. 특별히 해결 중심에 익숙한 임상의에게는 영적이고 성찰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민으로 함께하기, 즉 컴패셔네이트 프리젠스를 위한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기법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영적 돌봄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자세, 나아가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민으로 함께하기. 여기서는 돌봄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모듈에서 핵심인 컴패션, 즉 연민에 대해 먼저 살펴봅니다. 길버트는 연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돕고자 하는 열망과 더불어 고통과 참여 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정의된다. 앞서 살펴본 영적 고통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연민입니다. 즉,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동반이나 증인되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동정과 공감이 있습니다. 동정은 타인의 불행, 특별히 부당한 고통으로 애통한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동정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초기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봄으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은 나의 마음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동정보다는 공감이 더 좋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여 관찰자의 조율된 반응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공감입니다. 다음은 연민입니다. 영적 돌봄에서는 연민이 중요합니다.
연민은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와 행동을 통해 사람의 고통과 필요가 채워지도록 돕는 고결한 반응입니다. 상호성을 바탕으로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 환자의 고통에 함께 머무는 작업이 연민으로 함께하는 돌봄입니다. 연민으로 함께하기는 크게 볼 때 컴패셔네이트 케어, 즉 연민의 돌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하기란 단어는 프리젠스를 번역한 말로 환자와의 관계성에서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살펴본 동반이나 증인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성찰적이면서 사색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연민의 돌봄은 공감, 관계 형성, 환자의 이슈 돕기, 존중과 돌봄을 포함하는 반면 함께한다는 의미는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함께 사색하고 성찰하도록 이끌며 이는 영적인 접근으로 진행됩니다. 연민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영성의 행동적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민으로 함께하기의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크게 환자에게 집중하기와 연민으로 함께하기를 실행하기로 나눕니다. 먼저 환자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첫째, 환자 안에 있는 영적, 종교적 자원과 연결하기입니다. 둘째, 깊은 내면의 중심으로 다가가기입니다. 셋째, 주의를 방해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민으로 함께하기를 실행하기입니다. 첫째, 마음을 열고 직관을 활용하면서 환자와 관계해야 합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하고 성찰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감하며 경청하기. 공감하며 경청하기란 내면의 대화를 촉진하는 토론의 기술이며 환자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성찰적 탐색입니다. 공감하며 듣기의 주요 초점은 환자의 종교적, 영적 혹은 철학적 신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모든 것,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내적 감정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내적 감정센터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감정센터 중심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긍정적인 주제와 괴로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 주제는 의미, 목적, 희망, 신성한, 의미 있는 것에 대한 갈망, 용서, 유산, 평화, 존엄이 포함되며 괴로움에 해당하는 주제는 무의미함, 좌절과 절망, 상실과 슬픔, 용서의 부재, 죄책감, 수치, 종교적 혹은 영적 고뇌가 있습니다. 환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내적 감정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보여주는 공감적 경청은 환자를 편안하게 하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긍정적 혹은 괴로움의 주제를 탐색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접근이나 태도 혹은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환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내적 감정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환자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보여주는 공감적 경청은 환자를 편안하게 하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긍정적 혹은 번뇌의 주제를 탐색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접근이나 태도
혹은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공감하며 경청하기에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가 전문가라는 관점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센터를 들여다보고 어떤 감정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것을 돕기 위한 질문 혹은 공감적 반응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 의료진은 환자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감정이라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가 모든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로 설명할 다양한 관점의 사용과 연결됩니다. 즉, 환자에게 열린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환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어떠한 이야기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적 경청은 환자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성찰적 탐색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이 환자 스스로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연민으로 함께하기와 공감하며 듣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환자는 46세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이며 복막 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 중단 후 호스피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질병의 진행에 따라 장폐색 증상으로 음식을 먹으면 오심과 구토가 심해져 비위관을 통한 배액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도 가족들에게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고형 음식을 먹었고 비위관 삽입과 제거를 반복하였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시간은 제 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제 아들 기억 속에 제가 좀 정상적인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괴로워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우리 아이 기억 속에 좋은 추억만 남겨주고 싶은데 어렵네요.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하며 듣기와 연민으로 함께하기를 활용한 반응으로 가장 좋은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D입니다. A는 아무런 공감도 없는 판단적인 반응입니다. B는 충고나 조언에 해당됩니다. C는 공감이나 연민의 반응이 아닌 감정이입 혹은 동정적 반응입니다. 정답 D는 아들에게 엄마와의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과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슬픔, 상실을 표현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환자를 판단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경청의 방법들. 지금부터는 임상에서 우리가 경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듣는 것입니다. 환자는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낼 것처럼 들어준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몇 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환자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고 의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칠애적인 말이나 행동보다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환자를 대하도록 합니다. 셋째로 환자의 치유를 위한 내적 자원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의 영적 고통을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환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알아차리고 활용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넷째로 환자가 대화의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영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때 의료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대화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섯째로 안도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포기하거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판단하거나 비판적이고 독단적인 표현을 피하고 거짓된 약속이나 확신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중단할 때는 불쾌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는 종종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고통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와 나의 관계는 치료를 위함이지 사교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나 자랑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덟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침묵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고갈에서 회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침묵이 있은 후에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군요와 같은 치료적인 반응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침묵을 허용하는 것은 도망가거나 환자를 방치한다거나 환자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하기 쉬운 주제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환자를 삶이라고 불리는 여정의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반응은 환자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와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확신시키면서도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11번째, 환자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른 경청의 자세가 나옵니다. 또한 섣부른 해석과 조언도 피합니다. 12번째,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몸짓을 통해 보여줍니다. 편안하게 눈을 맞추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팔짱은 끼지 말고 손과 발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도록 합니다. 또한 듣는 동안 환자의 차트를 읽거나 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13번째, 허락된 시간 중 많은 시간을 경청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의 격언 중에 이야기를 들어라, 그 안에 진단이 있다는 말처럼 시간의 절반 또는 4분의 3 정도의 시간을 경청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14번째, 필요할 때만 질문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대화의 지속을 위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영적인 관심에 대해 들을 때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은 피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대화를 주도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15번째, 삼진아웃제를 기억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사람에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만약 환자의 영적 고통을 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15가지의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경청의 기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켜주지만 모든 기법을 익혀서 써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한 연민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포 형성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관계입니다. 환자들은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눈맞춤을 하고 90에서 180도로 마주하고 앉아 개방적인 태도로 문화에 맞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언어와 기분, 목소리 톤, 속도, 음량, 리듬에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지와 개인적인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도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재진술은 누군가 한 말을 정제하여 다시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환자의 감정이 아닌 생각을 명확히 하거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방형 질문은 환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당황스럽거나 또는 흥미로운 질문을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 반영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영적 치유를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반영하려고 할 때 비로소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때의 표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깊은 내면의 감정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경청을 위한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사례 2의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콧줄 이야기로 환자가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가 어떠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료진이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자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재진술하는 것을 통해 환자가 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알게 되고 환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환자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한 말, 구김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괴로워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우리 아이 기억 속에 좋은 추억만 남겨주고 싶은데 어렵네요.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1에서 3번까지의 대답은 그럴듯하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대답이며 핵심적인 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말입니다. 4번의 대답이 기본적인 재진술을 활용한 반응으로 좋습니다. 5번의 침묵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 함께 머물며 환자와의 따뜻한 눈맞춤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민으로 함께하기와 공감으로 경청하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번 환자의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멈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준비를 말합니다. 내가 돌볼 환자가 어떤 환자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몇 분 정도의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쉼으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셋째,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는 다른 환자 생각이나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 쉽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넷째, 가능하면 앉아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의 입장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섯째, 손을 잡는 것은 때로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환자와의 접촉은 환자가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의 이야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경청을 위해서는 최대한 환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 영적 중재의 종류. 영적 중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요 영적 중재로 의미 기반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로고테라피, 존엄 이야기 치료인 인생 그래프, 존엄 치료, 몸 마음 개입 방법 중 하나인 마음 챙김 기반 치료에 대해서 배웁니다. 로고 테라피.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가치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그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의미가 중심이 되고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도 의미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신체와 마음, 그리고 영으로 구성된 영적 존재이자 고유하고 대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건강의 핵심인 영적 차원은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의식이 있는 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삶의 주된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 또는 새로운 태도를 찾기 위한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은 모든 상황에 존재하며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은 주어진 순간에 삶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서 책임은 의미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미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웃음과 유머로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제안하는 삶의 의미 발견 방법은 순간적 의미들이 모여 장기적 의미를 거치고 궁극적 의미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간적 의미와 장기적 의미, 그리고 궁극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간적 의미는 주어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간적 의미의 행동에 의해서 실현, 가치지향적이고 의미지향적인 인간의 창조성을 뜻하는 창조적 가치와 진실된 사랑, 자연, 예술, 진리와 같은 경험을 통해 삶에서 얻는 경험적 가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삶에 대해 취하는 태도인 태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로고테라피를 창안했던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했던 방법은 자신의 원고를 작성하고 로고테라피를 실천하는 창조적 가치를 실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 불능한 무거운 척수 종양으로 입원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활동은 이미 오랫동안 불가능하였고
마비가 그의 활동을 막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창조 가치를 실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경험 가치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들과 정신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동시에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많은 양서를 읽고 라디오로 좋은 음악도 열심히 듣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레시버도 귀에 걸 수 없고 손에 마비가 와서 책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적 가치에서 경험적 가치로 물러서야 했으며 다시 태도적 가치로 향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죽기 전날 그는 죽음을 예견했지만 당직 의사가 자기에게 적시에 몰핀 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후 회진 시간에 의사에게 주사를 저녁에 놓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쓴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한편 장기적 의미는 삶에 대한 과제와 소명을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정신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와 소명에 대해 말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궁극적 의미는 인간의 존재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확신과 신뢰, 그리고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내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완전한 실패를 영웅적인 승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환자로 심각한 인지 손상이 없으며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고테라피 시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도록 도움으로써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감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강점 3가지를 적고 매일 3일 이상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과거 중요한 삶의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나의 긍정적 모습을 만든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 힘이 현재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보도록 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창조성과 책임을 확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여 당신의 재능을 모두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목록 중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현실성 있는 일을 한 가지 선택해 보세요. 이 선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최종 선택한 일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환자는 위암, 복막 전이된 40대 여성 환자로 항암 치료 중단 후 호스피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종교는 없고요. 아들에게 아직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었기에 현재 상황을 아들에게 알리는 문제,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심화되는 신체적 고통, 아픈 모습으로 자녀에게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환자의 강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환자를 상담하며 다음과 같이 환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해요. 길지 않게 빨리 가고 싶어요. 아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한참 손이 많이 갈 때인데 아무 도움도 못 주고 형편없는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내년이면 입시 뒷바라지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여기 온 것은 알아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를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 남아있는 시간은 제 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제 아들 기억 속에 제가 좀 정상적인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에게 장루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 대변이 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콧줄은 어쩔 수 없이 봤지만 구김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괴로워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우리 아이 기억 속에 좋은 추억만 남겨주고 싶은데 어렵네요. 로고테라피의 정답은 없습니다. 즉, 지금 찾은 것만이 절대적으로 맞는 답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강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영적 강점은 아들을 위한 마음,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들입니다. 이것은 태도적 가치, 즉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삶에 대해 취하는 환자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셨나요? 환자의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환자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도 영적 강점을 찾는 로고테라피를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 그래프. 인생 그래프 활용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과거 및 현재,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생 그래프 양식을 준비합니다. 가로선에는 연도를 기재하고 세로선은 수평선을 잡아 위쪽으로는 행복 수치, 아래쪽으로는 힘들었던 기억 수치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 감상이나 명상 등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환자에게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수평선 위에 삶을 표시하고 부정적이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면 수평선 아래에 삶의 선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표시한 선들을 연결하게 한 후 표시한 삶의 선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생 그래프 예시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는 가로선의 나이, 세로선에는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여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작성할 때 환자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시간들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 행복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는데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 경험인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는 불행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불행했던 사건이 나로 인한 것인지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네 번째는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삶의 선에서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질문합니다.
인생 그래프의 적용 대상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 환자로 심각한 인지 손상이 없으며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인생 그래프 그리는 작업을 제안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면서 환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돕습니다. 환자와 다음과 같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시간들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미 있던 시간? 글쎄, 생각해보니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때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 모두 행복해하고 했으니 그때가 의미 있었네. 살면서 행복했다고 느낀 때가 언제였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게 더 슬프네. 그래도 생각해보라면 결혼과 자녀 출산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 불행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생각해보니 내 삶의 불행의 시작이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이었어. 그때부터 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했으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셨어요?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냥 그 시간을 견딘 거야. 견디다 보면 끝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이제는 이 힘든 삶의 여정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눈을 감는 거. 그게 가장 내가 바라는 거야.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경험 등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환자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환자가 앞서 질문을 통해 회상한 것들을 인생 그래프로 정리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대학 입학할 때 매우 행복했었지만 아버지 사망으로 크게 힘들었다가 결혼과 자녀 출산으로 행복을 경험했다가 이후에 계속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본가와 단절하고 암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의 불행감이 더 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엄 치료. 존엄 치료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엄 치료는 2002년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하비 투치노프가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단기 심리 중재 방법입니다. 말기 환자들의 존엄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기 지속성, 역할 유지, 생산성, 유산, 자존감 유지, 희망감, 자율성, 수용, 치료 태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9가지 질문을 제공하여 말하도록 돕습니다. 말기 환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것이 환자에게 잘 기억되고 소중한 사람에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질문자는 환자의 대답을 녹음하여 전사하고 정리하여 다시 환자에게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려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문서화하여 일종의 유산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존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 상태나 상담 여건에 따라 존엄 치료의 전체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9가지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엄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쇠약해진 말기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존엄 치료는 말기 환자로 심각한 인지 손상이 없으며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 적합하고 특히 환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나 주변에 남길 메시지나 유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기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으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커서 부정이나 회피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안이 좀 더 호전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엄 치료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특별한 것들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성취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특별한 것, 희망과 꿈,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 조언, 충고를 묻습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지시사항을 묻고 이외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존엄 치료의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안전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환자에게 질문 목록을 건네주고 2, 3일 동안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환자는 질문에 따라서 임상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녹음을 합니다. 치료자가 이야기 내용을 기초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나중에 본인 앞에서 읽어주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문서를 우편이나 또는 직접 환자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과정을 가능한 일주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알아차리는 상태로 현재에 깨어 있으면서 몸의 감각, 생각과 감정에 비판단적인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에서 유래되었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임상 상황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져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 카바진의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평상시 마음의 주의력을 쓰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이라도 치료자가 마음 챙김을 경험하고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아차림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하므로 심신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1. 통증 조절의 보조요법 2. 불면 3. 불안 및 초조 4. 숨쉬기 답답해할 때 의학적 처치 후 보조요법을 들 수 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나 상담에 임하기에는 불안이나 긴장이 너무 높아서 긴장 수준을 낮추고 몸의 감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영적 중재에서는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챙김 명상에 해당되는 호흡 명상과 바디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호흡 혹은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호흡 곤란이나 통증으로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각적 자극, 예를 들면 환자에게 평안이나 명료함을 주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거나 눈앞의 물체 혹은 청각적 자극, 음악, ASMR, 일상적인 소음 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은 자신의 호흡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기가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명상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혹은 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필 수 있는 만큼 핍니다. 누워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본인에게 편안한 자세로 해도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최대한으로 이완시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환자가 편한 쪽으로 합니다. 호흡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합니다. 호흡 명상은 1분의 짧은 시간부터 30분 이상의 긴 시간도 가능하고 짧은 시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면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호흡 명상을 해볼까요? 먼저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에 힘을 툭 떨어뜨리고 마음을 호흡에 모으겠습니다. 호흡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호흡 감각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들숨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날숨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가만히 호흡을 지켜봅니다. 들숨, 날숨,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통해 코 안에서 촉감이 느껴집니다. 스치는 느낌, 들숨의 약간의 시원함과 날숨의 약간의 따뜻함. 이러한 호흡 감각에 가만히 마음을 모읍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저 알아차림하고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 몸,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디 스캔은 호흡 대신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의 이완을 가져옵니다. 몸의 각 부위에 대해 차례대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세는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어떤 자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의 각 부위에서의 감각을 음미하듯이 진행합니다. 잡념이 들거나 외부 소리가 들려도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몸 전체를 다하지 않아도 되며 얼굴, 팔, 어깨 등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맞추어도 됩니다. 바디 스캔은 호흡 명상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분만 해도 됩니다. 명상에 익숙치 않은 경우 통증이 심하게 올라오는 부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몸,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볼까요? 먼저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몸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신체 감각에 대해 어떤 해석과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명상 중에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과 다투지 않고 가만히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눈을 자연스럽게 감고 호흡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자, 그럼 먼저 머리 위를 가만히 느껴보겠습니다. 머리의 윗면에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머리 뒷면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이마를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대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목의 앞면과 뒷면, 목 안쪽, 목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가만히 주의를 줍니다. 다음은 양쪽 어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 부위에서 어떤 긴장이 느껴지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학습은 즐거우셨나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